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표권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표법에 보면 이제 상표권은 설정 등록에서 상표권이 이제 발생을 하면 상표권자는 그 지정 상품에 관하여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이렇게 상표법 89조 본문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표권 효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 이렇게 나누는데 적극적 효력은 독점 사용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 전용권이다 이렇게 일본에서 좀 많이 쓰는 그런 용어를 들어서 이렇게 실무에서 이렇게 많이 쓰는데 아무튼 전용 사용권이다. 그래서 독점성이 있는 권리고요. 소극적 효력은 이제 등록 금지권 또 사용금지권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배타성이 있는 권리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상표법에 보면 침해로 보는 행위 해가지고 규정을 보시면은 유사 범인에 대해서 침해를 본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동일 범인은 침해를 보는 건 어디 있는 거야? 침해인 것은 그건 이제 89조 본문 반대 해석이에요. 상표권자는 지정상표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반대 해석하면 뭐야? 상표권자 이외의 자는 지정상표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통합을 해서 판례는 뭐예요? 등록상표와 동일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표과 동일등록상표에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타인의 그걸 사용하게 되면 그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먼저 적극적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적극적 효력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상표권자 지정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이제 상표권의 존속 기간 동안 국내에서 독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이제 존속 기간이고 시기적 범위, 시간적 범위는 장소적 범위는 뭐야? 국내에서고 네, 물적 범위는 뭐예요? 그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이거죠. 그래서 물적 범위, 시간적 범위, 이제 장소적 범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적극적 효력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 범위에 국한이 되는 거예요. 동일 범위. 등록됐다고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 거와 등록된 거와 동일한 것뿐만 아니라 유사한 것도 못 쓰고 또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것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표도 못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그 지정상표와 유사한 상표에도 내가 다 쓸 수 있는 권리를 갖는구나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썼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도 될 수 있고 불사용에 해당해서 취소될 수도 있고 부정사용에 해당해서 취소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록할 때 제대로 상표 골라 선정해서 제대로 상품을 지정을 해가지고 등록을 받아야지 어설프게 해놓고 유사한 것까지 막 쓰려고 하다 보면은 권리마저 잃게 되고 남의 걸 침해하는 침해 문제도 될 수 있다는 걸 그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태반이 많은 기업들이 그래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문제되면 굉장히 당황해. 이랬었습니까? 그래서 유사 범위의 사용은 정당 사용이 아니고 아까 말했죠. 이렇게 취소되고 침해가 될 수 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간적 효력 범위는 아까 말했죠. 존속기간 동안이고 장소적 범위는 국내에서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상표법 제3조에 보면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119조 1항 3호에 보면 뭐야? 국내에서 정당 이유 없이 그 등록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해서 다 국내에서 사용할 걸 요건을 하고 있죠. 또 8.2협약에 보면 상표 등록 독립 원칙이 있죠. 그러니까 뭐 나라별로 상표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명문으로 돼 있지 않아도 그런 여러 가지 법 규정의 취지라든가 이런 게 봤을 때는 이것은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표본의 적극적 효력 범위는 지정상표에 관하여 그 등록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적정 효력 범위는 여기서 상표법 2조 1항 11호가 규정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 즉 사용 행위죠. 이런 것을 독점할 수 있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내용이 뭐야? 상표권은 지적재산권이잖아요. 옛날에 뭐래서 지적 소유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적재산권. 오늘도 지식 소유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소유권의 내용은 뭐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권리를 갖는 소유권의 내용이. 그러니까 이런 좁은 의미의 사용행위뿐만 아니라 뭐야? 수익행위, 또 처분행위 이런 것도 뭐야? 상표권자만 독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표권자만이 독점적으로 뭐야? 타인에게 전용사용권 줄 수 있고 통상사용권 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표권자만이 상표권을 이제 처분할 수 있어. 처분인 것은 뭐야? 소유권이 바뀌는 거야. 예를 들면 이전한다든가 또 뭐 권리를 포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또 질권 설정한다. 이 질권 설정이 왜 처분행위냐? 질권을 해가지고 돈을 꿨는데 못 갚아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경매 들어오고 질권이 해가지고 이제 실행이 돼가지고 경매 들어오고 어떻게 됐어요? 소유권이 남에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처분하는 행위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처분행위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것도 상표권자만이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법에 다 그렇게 우리 상표법이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상표권자만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이것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상표권자는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적극적 효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상표권자는 지정상표에 관해서 그 등록상표 사용 권리를 독점하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 등록상표의 경우에는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로 인정되는 상표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하는 그런 특칙을 상표법 225조가 특칙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색채만 달라. 똑같아. 도형은 똑같아. 근데 등록된 것은 예를 들면은 노란색으로 돼 있어. 근데 사용한 것은 초록색으로 돼 있어. 이것은 등록상표 사용이지 유사상표 사용은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은 이제 색채나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등록상표, 전형적인 색채상표죠. 이런 경우에서는 이런 특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의외의 얘기는 특칙은 일반 상표, 즉 일반적인 도형하고 플러스 뭐 코끼리 도형하고 플러스 예를 들면 옐로우, 노란색이 했다든가, 그것을 뭐 코끼리 도형 플러스 초록색 이렇게 했다든가, 이런 것은 동일로 보지만은 색채상표는 뭐야? 그냥 네모에다가 색채를 다 입힌 거라 그랬죠? 그것은 완전 색채를 달리하면 다른 색채상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특칙이 적용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 효력의 제한이에요. 제한인데 다음과 같은 이제 제한이 따르는데, 상표권자가 이제 전용 사용권을 남에게 이제 준다. 그러면 이제 라이센스라는 것은 뭐야? 특허, 실용, 디자인에서는 뭐야? 실시권이라고 번역을 하죠. 실시권이라고 번역을 하고, 상표에서는 뭐라 그래? 사용권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작권에서는 뭐라 그래? 이용권이라고 번역을 해요. 영어로는 다 라이센스야. 영어로는 똑같은데 우리말로는 법에서 그렇게 용어를 나눠서 쓰기 때문에, 근데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아무튼 상표권자가 이렇게 전용 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설정 범위 내에서 저는 상표권자도 못 쓰는 거야. 왜? 그 사람한테 전용, exclusively 너만 써라 이렇게 준 거 아니야. 나도 안 쓸게. 너만 써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못 써. 그러면 나도 쓰고 싶어? 그럼 특약을 맺어야 돼. 쓸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그래서 전용 사용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오히려.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만, 허락 없이는 쓸 수가 없어. 전용 사용권 설정해주면, 나도 쓰고 싶고 너도 쓰고 싶다 하면은 그때는 허락을 받아야 돼. 즉 특약을 넣어야 돼요. 특약 조항을.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요 우스운 얘기지만 영어에서 뭐라 하냐, 이런 라이센스를 이렇게 특이하게 있는 이런 라이센스, 상표권자도 쓰고 전용 사용권자 너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을 소울 라이센스라고 해요.
예? 소울 라이센스. 예? 특이하죠? 소울이라는 거는 뭐야? 한 사람이어야 되잖아, 원래. 나 하나. 근데 영화에서는 소울 라이센스는 뭐야? 트레이드마크 오너도 쓰고, 엑스클루시브 라이센스도 쓰고, 이런 걸 소울 라이센스라 그래요. 용어가 참 특이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엑스클루시브 라이센스는 뭐 전용 사용권자만 쓸 수 있는 거야. 그 범위 내에서는 상표권자도 사용할 수가 없어. 원래 사용행위를 독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없어. 이렇게 제한이 따르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허락을 했으니까, 스스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야. 이 항은. 이것은 이제 그 시험에 종종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인데, 여기 좀 보면은 이거 한번 조문을 우선 살펴봅시다. 상표권자는 그 등록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 상태에 따라 그 상표 등록 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또는 그 상표 등록 출원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 컨플릭트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지정상품 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은 특허권자, 실용자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사용행위에 제한이 따라요. 예?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식재산권이 서로가 충돌되는 경우, 저촉이 되는 경우에는 선출원 또는 선발생 된 권리 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입장, 태도를 취하겠어요. 그래서 그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사용할 수가 있어. 특실 의장 디자인으로 가면 실시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는 상표권이 출원이 먼저냐, 특실 디자인 출원이 먼저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야. 그게 만약 특실 디자인이 먼저 선출원이라면은 그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 또 저작권이라는 건 뭐예요? 저작권 등록 그건 안 해도 뭐야? 저작권은 저작물을 완성한 때 저작권은 발생하는 거예요. 에? 저작권 등록은 왜 그런 제도를 뒀느냐 하는 거야. 어느 화가가 조영남 씨가 화투 그림을 자기 다락방에서 완성했다고 쳐봐. 완성한 그 순간에 저작권은 발생하는 거야. 근데 그 완성한 때가 언제인지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입증을 해? 어떻게 알 수가 있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등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 이렇게 완성을 했고 이때 최초로 공표했다면 공표한 게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뭐야? 일단 그것이 등록이 되면은 뭐예요? 그날 완성해 준 걸 저작권이 발생한 걸로 보는 거야. 추정해 주는 거야. 저작권 등록은 추정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거야. 입증할 때 나중에 편하게 하게 하려고. 그런 거 없다 하더라도 뭐야? 꼭 등록 안 했어도 뭐 다른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은 뭐예요? 저작권 발생한 걸로 해가지고 뭐 찍어서 그날 유튜브에 올렸다고 쳐봐. 입증할 수 있잖아. 저작권 꼭 뭐 저작권위원회에다가 등록을 해야만 그게 되나? 그거 아니야. 입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저작권은 저작물을 완성할 때 저작권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 발생일이 우선이냐, 출원이 우선이냐, 이걸 따져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작권자 먼저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제 뭐야? 그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은 이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용 상태에 따라서 해당 상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되게 특실 디자인하고 충돌되는 경우는 되게 뭐가 되겠어요? 입체 상표가 그런 경우가 많겠죠? 입체 상표가 그런 경우가 많을 거고, 디자인은 또 뭐 그래픽 디자인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예를 들면 색채 상표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대개가 특실 디자인의 경우는 이제 그런 것이 많고, 저작권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도용 상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 이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판례예요. 2021년 3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 예. 그래서 이것은 아주 출제 분야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조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자, 여기 봐. 요거는 지식재산권끼리 서로가 이렇게 저촉이 되는 경우에 이걸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보면은 타인의 상표권하고 저촉되는 경우는 없잖아. 상표권과 상표권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판례는 뭐라 그랬어? 이 판례에서는, 이 새로운 판례에서는 뭐야? 이런 앞의 규정이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이 서로 저촉이 되는 경우에는 누가 선출원 또는 선발생된 권리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보다 후출원인 자는 선출원 또는 선발생 권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과 그런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상표권과 상표권이 이렇게 저촉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이런 규정이 취지에 봤을 때 뭐야? 그 선출원, 그 상표권자의 선출원 등록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후출원 등록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 없으면은 뭐야? 그건 침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거 데이터 팩토리 케이스입니다. 상표 데이터 팩토리 케이스인데 핵심은 뭐예요? 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한 후출원 등록상표의 사용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는지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것은 뭐야? 중요한 판결을 할 때 하기도 하지만 과거의 판례를 폐기를 하고 새로운 판례를 이렇게 세우려고 할 때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잖아요. 과거에는 그럼 어땠느냐? 과거에는 일단 등록이 되면은 유효한 것으로 추정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무효되기 전이라면 후출원 등록상표는 뭐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등록이 일단 되면. 그렇게 됐었어. 근데 막 그걸 다 폐기하고 뭐야? 앞으로 등록됐다 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선출원 등록상표가 있었다면은 뭐야? 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거는 뭐야? 그 후출원 등록상표의 등록 무효 여부에 관계없이 뭐야? 상표권 침해다 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서 선출원 등록상표에 동의 없이 사용했다면 후출원 등록상표의 적격 효력이 제한되어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 심결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무적으로. 이것이 과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런 전원합의체니까 계속 이런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죠. 계속.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데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앞부분에서 강의할 때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이야. 어떤 유사상표가 있어서 상표 조사를 했는데, 근데 뭐야? 또 이렇게 심사를 했는데 유사상표 있었어. 근데 뭐야? 등록이 거절돼야지. 근데 뭐야? 어떻게 사바 해가지고 등록이 됐다고 쳐봐. 또 여러분이 대리해가지고 여러분이 그래 해가지고 사바 했다고 쳐봐. 그래서 등록이 됐다고 쳐봐. 그걸 믿고 또 고객은 열심히 써. 그러다 나중에 뭐야? 그 선출원 등록상표권자, 너 왜 우리랑 유상기 침해인데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 그럼 옛날 같으면 뭐야? 나 등록됐어 나도. 나 쓰는데 문제 없어. 이렇게 하겠죠. 그러고 나서 무효가 되면 뭐야? 그때 가서 딱 사용을 중지하는 거야. 그래서 무효될 확률이 높으면 뭐야? 그때 가서 막 제거 처리를 다 해가지고 없애버려. 그러고는 더 이상은 뭐야? 침해가 아니잖아. 그럼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록되면 이제 안심하고 쓰는 거지. 근데 뭐, 이 판례라면은, 그게 침해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때는 이제 만약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든가, 고의가 없으니까 난 침해죄 성립 안 한다든가, 뭐 이렇게 될 수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야?
금지 청구 이런 거는 고의 과실 이런 거 요건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상표 등록은 그렇게 사바사바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전공법으로 이렇게 정당하게 비서라고 다퉈가지고 등록을 하든지, 유사한 게 있으면 이것은 아니고 새로운 상표 선정을 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전공법을 해야지, 상표 등록을 사바사바해서 편법을 하는 식으로 했다가는 회사 또 여러 고객에게 큰 손해를 끼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판례가 취지에 비춰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또 봅시다. 법 조문을 보면은, 우선 조문을 한번 봅시다. 상표권자는 그 등록 상표의 사용이 이제 부경법에 의한 타인 성과 모용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제 그 등록 상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적조 효력의 제한이 있어요. 여기도 또 동의를 얻어야 돼. 타인 성과 모용 행위라는 게 뭐야?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영세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야. 이게 뭐냐면은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서 입법례를 보면은요, 선진국 있죠. 미국 같은 나라. 미국 같은 나라는 상표법에 부정경쟁 행위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레넘 액트라고 그랬는데, 레넘 의원이 제안을 해가지고 법을 통과했기 때문에 미국 상표법을 일명 레넘 액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레넘이라는 의원의 법률을 액트라고 한다고, 하나하나의 법률을. 우리나라도 지금 코리안 트레이드마크 액트야. 그래서 이런 걸 다 뭐 시행령 시행규칙 답습은 러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도 해요. 레넘 액트라는 법률. 그런데 여기는 미국의 경우에는 뭐야? 43조 A항에 보면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부정경쟁이래. 이런 게 부정경쟁이다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포괄적이기 때문에 일반 조항처럼 됐기 때문에 그 조항을 활용해서 그냥 수많은 소송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독일은 영국에 비해서 옛날에는 후발 산업국가 있죠? 영국이나 이런 프랑스나 이런 거에 비해서 독일은 후발 산업국가였다고. 지금이야 뭐 앞섰지만 걔네들은 뭐야? 모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중국이 산업 발전하려고 모방하듯이 처음에 일본이 미국이나 서구 거 모방해가지고 케첩 전략을 해가지고 이 경제 따라 마셨듯이 또 우리는 뭐야? 우리도 또 뭐야? 미국, 일본, 뭐 유럽 이런 것도 해가지고 했잖아요. 모방해가지고. 뭐 일본 싫어하지만 뭐야? 일본 싫어한다고 일본 거 베끼면 안 되는데 열심히 베껴서 경제 발전했잖아요. 사실이잖아. 바카스 봐. 일본에 가면 대정제약 똑같잖아. 라벨이 이름만 바카스는 대정제약이고, 새우깡도 봐. 여러분 좋아하는 새우깡도 일본의 가루비제가 해서 새우깡 표장 똑같잖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빼빼로도 마찬가지야. 일본의 글리코제가 제가 좀 봐봐. 그뿐이에요. 뭐 많은 분야가 그렇지 뭐. 내가 뭐 괜히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현실은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 만약에 미국 영국이나 막 이런 데처럼 포괄적으로 규정을 딱 해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독일 법원에 엄청나게 부정경쟁 소송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빠져나가려고 어떻게 했어? 개별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경우가 부정경쟁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다고요. 요거 빼면 나머지는 뭐야? 부정경쟁이가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제 뭐야? 일본이 또 그걸 받아들인 거야. 하고 일본도 이러이러한 경우는 부정경쟁이다. 걔네도 모방을 해야 되니까. 일반 선진국처럼 이렇게 미국처럼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난 소송 수 걸리니까는. 그러니까 또 우리는 뭐야? 그것도 또 이제 우리도 그런 것만 부정경쟁이다 해가지고.
예? 요건을 자꾸 주는 거야. 국내에서 이런 요건, 널리 알려진 이런 요건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요 5가지만 부정경쟁이, 나머지는 뭐야? 아니야. 예?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면 해당 안 하는 거고, 예를 들면은 예? 또 여기 해당하지 않으면은 해당 안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국의 입장에서, 선진국의 입장에서 뭐야? 저놈들 우리 거 100개 먹는데 이거를 규제를 해야 되는데 한국 부정경쟁관리법 없어. 적용을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통상에. 그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후부터는 우리도 뭐 산업발전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 베끼기도 하지만 또 우리도 나름대로 이제 많이 발전을 해와가지고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니까는 뭐야, 하나하나씩 이제 늘려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부정경쟁이, 이런 것도 부정경쟁이, 이런 거. 그래서 뭐 나중에 옛날 영업비밀 침해 없었잖아. 영업비밀, 트레이드 시크릿. 근데 우리는 그다음부터 영업비밀을 넣어가지고 법률 제목을 아예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misappropriation of, 다른 사람의 영업비밀, 트레이드 시크릿을 misappropriation, 자기 것인 양 이렇게 도용하는 거. 그런 것도 미국에서는 43조 이양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수를 하는 것도 부정경쟁이 우리 없었잖아요. 근데 뭐야? 그다음부터 그걸 집어넣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정경쟁이 하나하나 늘어난, 그 다음에 다일루션, 희석화 행위 없었어. 그 다음에 법을 개정해서 집은 넣었어. 또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하는 거 없었어. 지금은 넣었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범위를 넓혀가다가 지금은 뭐야? 이걸 만들어버린 거야. 타인성과 모형행위. 이거 아주 일반 조항이죠.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들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제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이것을 이렇게 일본화시켜버린 조항. 그러니까 뭐야? 이제 부경법 쭉 해서 안 돼 그러면 뭐 이 타인성과 모형해 가지고 집어넣어서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아니면 이걸 예비적으로 또 집어넣어 하나. 어디에도 걸릴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부정경쟁 행위로도 보지만 또 상표법하고도 밀접하니까 이런 등록상표의 사용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면 그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게끔 이렇게 법이 새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조항이 들어갔다는 거야. 이런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세계 각국의 산업 발전사의 역할을 보면은 다 서로가 베껴 먹은 거야. 누가 앞서냐 뒤서냐 하는 거지. 미국은 영국 베끼고, 영국은 또 그 전에 또 프랑스 베끼고, 서로가 서로 베껴 먹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점점 하다 뭐. 이제는 굉장히 또 지체 보호가 뭐야. 국제통상에서 핫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특히 이제 중국이 따라오니까, 중국을 견제하려니까 미국이 더 이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런 문제. 옛날에는 또 중국 거 베꼈을 거 아니야? 그전에는, 과거에. 근세 초에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상표권은 그 지정 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지만은 유사한 지정 상품은 함께 이전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처분행위에 또 제한이 따르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인운동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공유인 경우에는 뭐야?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은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쉐어를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그 상표권에 대해서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껴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해서 권리자가 또 바뀌어버리거나 나중에 또 라이센스가 새로 사람이 뛰어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껴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왜 공유자 간에는 서로 간에 어떤 그 공유자는 원래 각자가 등록상표 그 상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유자 사이의 신뢰관계 및 동업적 경업관계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원래 공유자가 아닌 새로운 사람들이 딱 공유자로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본 능력, 영업력, 대기업이 들어왔다고 쳐봐. 카카오 예를 들면 가불병이 이렇게 조그만 고만고만한 친구들이 세웠는데 이걸 지분을 삼성에 넘겨가지고 삼성 같은 대기업이 딱 들어가고 거기서 그냥 각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냥 대규모로 막 물량 공세하고 뭐하고 다 해버리면 막 사람들이 카카오는 삼성 건가? 이럴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럼 나머지 지분이 쪼그라드는 거죠. 그러면 지분의 재산적 가치도 줄어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수익행위나 처분행위에 제한을 받는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것입니다. 다 그렇게 제한을 둔 이유가 이런 경제적인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둔 조항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정상품을 확대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갱신 신청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제 시간적 범위를 확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야? 지정상품 추가 등록 출원을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런 것은 물적 범위를 확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지정상품 추가 등록 출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구스 엑스텐션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거 좀 특이한 제도예요, 우리나라에. 이 제도가 뭐야? 이게 무슨 제도? 모르는지 외국인들도 많아. 왜 이런 제도? 왜냐면 외국은 그냥 새로 출원하면 돼요, 신규로. 근데 우리나라는 신규로 출원해도 되지만 추가 등록 출원할 수가 있는데, 신규 출원하게 되면 자칫하면 뭐야? 우리나라의 경우는 또 일상필 출원해서 이중 등록 금지 원칙 위반에다가 거절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걸 피하려면 또 지정상 추가 등록 출원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우리나라의 독특한 그런 제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제도를 그렇게 잘 이해 못하는 외국인들도 많다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은 등록상표 또는 상표 등록 출원에 지정상품을 추가하여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상표를 A에 이렇게 등록을 해 놓은 게 있어. 또는 이렇게 출원을 해 놓은 게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다 B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추가 출원 제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안 하고 뭐예요? 갑이 신규로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신규 출원으로 그냥 새로운 출원으로 일반 출원 형태로 이렇게 해도 등록이 돼요. 왜냐하면 일상필 등록이 아니잖아. 상표는 같지만 상품은 다르잖아. 일상필 이중 등록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요 품목만 이렇게 출원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품목만 추가하는 경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상표권의 권리 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확정할 수 있도록 출원을 위해서 마련된 편의적인 그런 제도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은 이제 지정상품 추가 등록 출원서라는 그런 서식을 이제 제출을 해서 거기에 어디에다 추가를 해야 되느냐 표시를 해야 되니까 기존에 등록된 상표에 추가하는 거라면 등록번호 쓰면 되는 거고, 현재 출원 중인 상표에 대해 쓰고 싶으면 출원번호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지정할 상품하고 그 류를 쓰면 되는 것이고, 또 우선권 정하는 경우에는 이제 우선권 정한다는 취지, 그다음에 최초 출원 국가명 및 출원 연월일 이런 것을 기재를 해서 이제 출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출원할 때 원상표권이나 이제 원출원이 적법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해야 돼. 원상표권이 죽어버렸어. 그럼 뭐 추가하려고 해도 뭐 근거가 없잖아. 어디에 추가한다는 거야 도대체. 그 근거가 죽어버렸는데. 또는 근거 출원이 없어져 버렸는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거고. 그 기가 펜딩 중일 때,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고, 상표권이 소멸되었거나 또는 이제 출원이 포기, 취합, 무효되거나 또는 거절되거나 이럴 때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 출원인은 당연히 그건 상표권자이거나 또는 출원 중인 상표를 대상으로 한다면 그 출원인과 동일인이어야겠죠. 또는 그의 이제 정당 승계인 이런 사람들이 해서 출원인 변경 신고까지 다 맞춰서 아무튼 주체가 동일해야 돼. 주체가 동일시키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출원하면서 류를 달리 할 수 있냐. 류를 갑이 A를 이렇게 A 상품에 등록을 했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5류야. 그러면 B는 10류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류가 달라도. 뭐 B가 5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B가 10류여도 이건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심사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추가 등록 출원이지만 출원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그건 일반 출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반 출원을 해도 되고 추가 출원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선택하는 것뿐이지. 다만 일상필 등록 즉 이중 등록 금지 원칙에 피하려면 어떤 경우에는 추가 등록 출원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 법에서는.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하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면 그런 것은 일반 상표 통상의 상표 등록 출원처럼 이렇게 심사를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상표 보고 있어가지고 거절리요 쭉 있죠. 여러 가지 거기에 해당하는지 이거 당연히 심사를 하는 것이고 또 주체가 같으냐 주체 동일성이 있느냐 하는 상표권 대중 출원인이 같으냐 아니냐 이런 것도 심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 등록이 존재하느냐 원 출원이 존재하느냐 이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원 상표권이 소멸됐다거나 또 출원이 취하 포기 무효 또는 뭐 거절됐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추가 출원이 등록 거절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을 심사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의견 제출 통지를 하고 그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이제 여러 가지 의견서를 내거나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만약에 의견 제출 기간을 놓쳤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특이한 뭐라고 해서 싱가포르 조약 가입하면서 만든 제도가 절차 계속 진행 신청 제도가 있잖아요. 절차 계속 신청을 계속 진행할 것을 이제 신청하고 이제 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가 있다 하는 것들이 다 여기 적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추가 출원도 일반 출원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 상표 등록 출원은 심사 규정이 준용이 돼 가지고요. 출원의 보정이라든가 우선권 주장이라든가 출원 시 특례라든가 출원 공고라든가 이신청 제도 이런 것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출원이나 원등록 표시를 잘못하는 수가 있죠. 번호를 잘못 써야 돼. 예? 번호를 예를 들면 뭐 100만 1호라고 써야 되는데 100만 2호라고 썼다든가 등록번호를. 예? 또 출원번호를 잘못 썼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보정할 수 있느냐. 그럼 동일인이 보정하는 거 다 그것은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 번호를 잘못 쓴 것은. 예. 그래서 동일한 때는 출원인이 동일한 때는 보정을 다 승인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원 변경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추가 등록 출원의 경우에는 이제 등록 여부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반 상표 출원으로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일반 상표 출원으로 변경할 수가 있어. 등록 여부, 등록되는 거냐 거절되는 거냐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나 일반 출원으로 바꿀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기초가 된 그 등록상표 있잖아요. 기초로 삼은 등록상표. 나 등록된 걸 해가지고 여기다 상품을 추가하겠어 했을 때 요 기초가 된 등록상표에서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거나 또는 그것이 확정이 돼가지고 소멸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무효가 들어왔어. 또는 취소가 들어왔어. 그럼 취소라고 봅시다. 그러면 일정한 취소 사유의 경우에는 뭐예요? 제재 사유로서의 부등록 사유가 있죠? 3년간 등록 못 받잖아, 재등록. 그거 피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추가 출원을 해. 그리고는 나중에 그걸 뭐라 그래? 일반 출원으로 바꿔, 변경해.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교묘하게 피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편법을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효나 취소에 대한 심판 청구가 이미 됐다. 또는 그로 인해서 뭐 권리가 소멸됐다. 이러면 아무튼 그때부터는 변경 출원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법한 그런 변경 출원이 있다. 그러면은 추가 출원은 취한 것으로 보고 이렇게 되고 이제 추가 출원한 때에 일반 상표 등록 출원으로 출원한 것으로 본다 하는 그런 것이고요. 다만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우선권 주장이나 출원시 특례 주장을 할 수 있는 취지를 주장하거나 서류를 내거나 이런 거 할 때 그 기간이 도과돼 가지고 우리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급표가 없고 변경 출원한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선권 주장 취지라든가 뭐
출원시청의 특례라든가 취지라든가 그런 증명서를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여튼 기관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은 이제 그 지정사무 추가 등록은 이제 이게 지정사무 추가 등록은 부종성이에요. 부종성인데 예를 들어서 갑이 A라는 상품에 대해서 A 상품을 등록을 받았다 이거야. 그럼 그 등록 일자가 2010년 6월 1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B라는 상품을 추가 출원했어.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언제 등록됐냐면 2010 예를 들면 19년 6월 1일 날 이렇게 등록이 됐다고 쳐봐요. 예? 그러면 요 B라는 상품의 존속 기간은 언제 끝날까요? 2029년 6월 1일? 아니에요. 2020년 6월 1일. 요것이 끝날 때 요것도 존속 기간 만료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존속 기간은 1년밖에 없는 거야. 알았죠? 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이 가끔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 옛날에 유명한 패션 브랜드인데 국내 유명한 대형 로펌에서 실수를 한 거야. 예? 예. 그러니까는 이것을 어떤 출원을 할 때 예를 들면은 추가 출원을 하는데 B라는 상품을 추가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2020년 5월 1일 날 추가 출원했다고 쳐봐요. 2020년 5월 1일. 예? 예를 들어서. 근데 실제 이렇게 되면은 그 사이에 이것이 등록이 안 되는 수도가 있을 수 있어. 추가 출원이. 예? 추가 출원이 보통 한 8개월에서 한 12개월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한 8개월, 12개월 가봐. 예?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렇게 하는데 존속기간 만료가 얼마 안 남았는데 B라는 상품을 추가 출원했어. 그래가지고 갱신을 했어. 그러면 A 상품에 대해서만 갱신이 되는 거죠. B는 아니잖아. 아직 등록조차도 안 됐는데. 예? 예. 그런데 뭐 B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때로는 당연히 B도 등록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했다가 권리가 B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도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A에 대해서 A 상품에 대해서 갱신을 안 하는 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그러면 기초가 되는 그런 상표권이 없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정사무 추가 등록 출원의 경우에는 뭐라고요? 부종성이라고. 부종성. 존속기간이 잊지 마셔야 돼. 예, 그래서 가끔 실무적으로 이것이 이 델리케이트한 상황에 빠지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신규 출원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함부로 그냥 추가 출원, 신규 출원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상표권의 효력 중에 주로 적극적 효력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